오늘 외환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지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9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1,400원대로. 특히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이 외화 결제 운용 많은 혼선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증시와 관련해서 국제금리 시장 관련해서 한 25년 이상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는 올해만큼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상 최고치다.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가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3대 지수와 함께 전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가 올해 시청자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십니까? 27번째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27번째, S&P 지수는 25번째, 다우존스 지수는 6번째 이렇게 기록해서 비단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금요일에 잠시 주춤했긴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제 파동이 있는 유럽도 증시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품이 뭐 이런 얘기를 뉴스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9월 FOMC에서는 거품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이 거품 우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마 7월 이전서부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에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9월에 주가 떨어지지만 국채 사라 했을 때 그와 같은 이렇게 권고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신중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1927년 이후의 상황, 1998년 상황,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2에서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9월 FOMC 회의에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지속되는 속에 거품 우려가 있지만 금리 인하하고 이 금리 인하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역시 3대 지수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났던 예. 미국의 금요일 장세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긍정적 요인은 이게 있었죠. 미중 간 관세 협상 문제, 뭐 틱톡 문제라든가 또 엔비디아의 인텔에 이렇게 투자한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나스닥의 AI의 거품이라든가 M7의 거품 우려를 좀 많이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도 그런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증시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이렇게 환율과 국채 금리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미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이 손실을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9월 FOMC도 9개월 만에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렸습니다는 그 이후에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한 10bp 이상 거꾸로 올랐습니다. 국채에 투자했다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1년 대자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채금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분간 이 국채금리는 주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프랑스 파동이 지금 영국 파동, 독일의 파동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움직임이고 또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피스칼 이어 2025년이 사실 9월 말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이 좀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마감 시한까지는 사실 또 결과에 따라서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 이 국채금리 향방이 상당히 주목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UBS의 경우도 위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AI 투자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또 저금리 환경에 글로벌 증시 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정확하게는 뭐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 내놓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달러의 가치에 대한 전망 결국 이게 우리 환율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거 일단 비정상적인데 또 하나
우리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 찍었거든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비정상적인 얘기가 많죠. 사실 기준금리 떨어지면 미국의 국채금리 떨어져서 예.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많이 이득을 봐야 되겠습니다는 거꾸로 국채금리 올라가는 속에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손실을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게 떨어지면 대부분 다 그런 원달러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는 금리 인하 불가, 그다음에 당선되고는 금리 인하 이 시점으로 한번 보면 사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날 취임했습니다는 취임만 하면 원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국내 증권사 예측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증권사의 명은 얘기 워낙 이렇게 예측치가 틀려가지고 증권사 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했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1,399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1,400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 9월 FOMC 회의도 금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는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절상되죠. 그런데 9월 FOMC 회의에 불과 이틀 만에 역외 시장까지 포함하면 10원 정도가 급등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지난 주말에 이 방송을 보시는 회장님이라든가 또 내년도의 그 경영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저도 그 대우그룹에 있을 때 대우경제연구소에 이렇게 보면 10월부터 이게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환율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환율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10원 정도 뛰다 보니까 아마 문의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일부 회장님이 이 문제가 당장 급하니까 왜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느냐 이 대목을 좀 얘기해달라 해서 오늘은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카밀 프라이즈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었는데 네. 오늘은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보다 우리 원화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미국이 먼저 내렸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 봐야 될 게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9월부터 사실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팔아서 원화를 주고 사면은 그동안에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지금 신앵커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렇게 한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사실 원화가 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절하되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그 국가도 문제냐 했을 때 다른 국가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본의 엔달러 환율도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엔화가 절상됐고 유로화도 절상됐고 대만 달러도 절상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요구했던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른 국가의 외환 시장은 이론적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절하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인데요.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증시는 지금 코스피는 누가 주도합니까? 외국인이 주도하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450에 근접하고 한때는 3,45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7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지금 외환 시장에서 보면 10억 달러당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죠. 10억 달러당 10원 정도 하락합니다. 이 관행으로 보면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7조 원 정도 들어왔다 하면 70원 정도 떨어져서 1,310원대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8월 말에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정도였으니까 1,310원, 1,320원 정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면 트럼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됐던 또 계엄의 전국이 이렇게 시작됐던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정상이 닿으면 시청자분이 원달러 환율 전망할 때 무슨 뭐 경제 여건 이거보다도
비경제 여건이 그만큼 작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경제 여건, 관세라든가 아니면 계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가장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윤규 앵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윤규 앵커의 입을 통해서 텍스팅 많은 교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멀티뷰 데이터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알고리즘 AI 가지고 사실 그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환율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한국은행과 한국통계학회에서 사실 그 정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지적해 있었고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세에서 트럼프 관세면 플러스 1점 아니면 마이너스 1점에서 어저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시청자분한테 많이 분석해드린 그런 기법입니다. 그럼 보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이 원달러 환율이 65원 정도 끌어올렸다는 게 숙명여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과 이런 것을 사실 이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6원 정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한국이 계엄도 문제겠습니다는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사실 국내 외환시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해 있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국내 외환시장의 취약성은 왜 나타났을까?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갑자기 일어난 시장이 몰랐던 상황, 뭐 그런 뉴스로 인한 불안감, 뭐 제가 어쨌든 전달은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비경제 요건이라는 것들이 시장을 좀 움직였고, 그래서 국내 외환 시장이 좀 불안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짚어봐야겠네요.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국내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취약한 구조입니까? 네. 특별히 취업하죠.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국가들은 정상적으로 갔는데 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사실 비정상적인 행위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비정상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왜 이렇게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외환시장에 이렇게 취약성을 드러냈을까 하는 측면은 결국은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관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방법은 탑다운 방식, 최고 통수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패키지 딜이다 해서 패키지 딜이니까 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협상 방식, 미국의 협상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관행적인 내부안을 잘 우리가 통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관세 이후에 현 정부가 2월 초에 출범했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보면 탑다운 방식에서 통수권자가 사실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계엄이라든가 탄핵 때문에. 두 번째는 패키지 딜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 간의 협조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계엄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협상안이 우리 내부 문제가 치중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쪽으로 협상안을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정확한 정보 소식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6월 이후에 출범했는데 현 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이때부터는 계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것은 거시경제에 이렇게 금융성의 불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달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거시경제 금융성에서 수급료로 변경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FMC라든가 이런 데 금리 인하가 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예상과 달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는 여기 뒤에 배경에 우리 서PD께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는 구인철 경제부총리는 아마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옆에 분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준경 성장정책수석이신데요. 이분도 3,500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근심 어리신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이 이번 주에도 원달러 환율 문제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미국이 이 정도의 환율 수준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달러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그것이 잘 통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의 변수가 될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부터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신행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저금리 통한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제조업에 부흥을 꿈꾸는 것이 마가의 기본 골자입니다. 예. 근데 한국은 내부 문제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 한국은 뭐냐? 원화에 대해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환율 문제를 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음 달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도 발표될 양측이기 때문에 자, 한국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 환율 조작 그래? 그러면 더 세게 때리겠죠? 뭐로? 슈퍼 300일조 같은. 이게 지금의 우리 외환시장의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대미 투자 3,500달러 성장정책 수속까지도 이렇게 우려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미 투자 약속했던 게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럽 방식과 일본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자, 대미 투자를 쓸 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투자한 주체, 유럽이 갖고 있다 하면 이거 유럽 방식이고, 유럽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투자하더라도 일본에 미국에 퍼주는 거죠.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에 갖고 있는 거죠. 왜냐? 소유권이라는 것은 투자 성과를 할 때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돈은 내가 대주고 성과는 가져가면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 하면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보면 바로 트럼프의 요구사항은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일본식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본식 방식을 그대로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45일 이내에 미국의 특수 인수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SPC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3,500달러, 그것도 45일 이내에 이렇게 조성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45일 이내에 우리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3,500억 달러 해당되는 것을 조성을 해서 넣으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겠죠.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예. 지금부터 가능한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외환보유고 활용하는 거죠. 지금 외환보유는 7월 말 현재 한 4,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 자태에서 적정 수준을 한번 따지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치 경상 수입분 가지고 따지는 IMF 방식, 그다음에 기도티 그린스펀 방식, 그리고 캡틴 방식인데 캡틴 방식은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최광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가장 보편적인 그린스펀, 기도티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4,100억은 거의 적정 수준에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 얼마나 쓰든 간에 외환보유고 가지고 대미 투자를 활용할 때는 어떠냐? 국가 신용등급이 가뜩이나 국가 채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실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국가 신용등급 이렇게 추락 같은 이런 후폭풍이 더 크게 기대됩니다. 사실상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는 현실적으로 외환위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보유액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특별 채권은 특별이란 거는 사실 그 최근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특별 채권 얘기가 좀 해보는데 원래는 사회주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미 투자를 위해서 신행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대미 투자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 채권을 발행하는 이 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적 방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소화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뭐 소화되느냐 하면 여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력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매력이 있습니까? 국가 신용등급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지금 오르죠. 또 대미 투자액 저거 3,500억 달러 이렇게 조성해야죠. 이런 투자권에서는 민간에서 이렇게 소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을 틀고 통환채권화처럼 강제로 인수시키는 방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원화로 조성해서 달러를 미국에 가져간 달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가장 좋은 방식은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국제 기체 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비기축 통화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페드 흔들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기축 통화국은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좀 과거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일부 공기업이라든가 우리의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그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달러 표시채권 발행은 국가 차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의 CDS 금리가 국가부도지표가 지금 40bp를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8bp 정도 됩니다. 한 우리보다 2.5배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달러 기체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조달 매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외환보유를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이긴 하지만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되고 달러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 하다 보니까 우리 정협상팀에서 미국에 느닷없이 무제한 그 통화 수혜 협정을 체결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4,100억 조금 넘는 대한민국이 3,500억 달러를 바로 미국에 넣는 것은 어렵다. 채권 발행하는 것 어렵다. 그래서 이제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는데 이 통화 수합도 무제한 통화 수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무제한이라는 성격은 무기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 협상팀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트럼프 협상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페드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상팀이 트럼프에 요구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협상팀의 무기한 통화 서약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점주 입장에서는 페드의 별도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둘이 그렇게 친한 상황은 사실은 상황이죠?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방안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 지금 신앵커가 답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협상팀이 바로 트럼프 협상팀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페드에 한국은행에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무제한 통화 수요 협정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페드가 결정한다. 그러면 페드는 쉽게 결정하지 않느냐?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드도 달러 주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적정 외환 개념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의 3대 기능은 페드도 마찬가지 해야 됩니다. 거래를 동기, 가치 저장 기능, 그 다음에 사실 회계 단위 같은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달러를 프랑스에 줄 때 프랑스 통화로 바꿀 때 시차적인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을 때는 사실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주저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적정 외환과 필요 없지만 사실 미국에서 외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축 통화국에 대해서 이렇게 통화를 보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5개국 달러 대체서 5개국이 어디냐면 일본, 캐나다, 유로존을 함께 묶고 영국, 스위스, 프랑이 이제 기축 통화니까 스위스과 이렇게 5개국가 기축 통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제한 통화 수요 협정은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페드의 대상 국가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지금은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한시적인 통화 수합 체결 이런 어떤 다른 대안적인 방안들은 가능할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한시적 통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시적 통화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주체가 우리가 요건상의 주체 결정권은 페드가 있는 겁니다. 페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방송에서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요. 사실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가 미국과 한시적인 통화세 협정을 맺었고 코로나 사태에 한시적인 통화 협정을 맺었으니까 이번에도 맺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는 글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글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한시적 통화협정은 페드 입장에서 어떤 사태 때 이렇게 체결할 것이냐 하는 입장을 과거의 경험만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전 세계적인 현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경색했을 때 비규칙적 강국이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고 충격만 받는 거로서 안 됩니다. 반드시 미국의 스필백 이펙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미 이렇게 3,500달러 조성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입니다. 이게 전 세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 문제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당시에도 체결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요새 여건을. 그래서 한시적인 통화협정도 상당히 체결하는 데는 지금의 여건사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후속 협상을 통해서 우리 외환시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동향과 잘 나가던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꺾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면 후속 협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약속은 지금 팩트 시티에서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대역을 좀 줄여달라.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되면 어떠냐면 실현 기간을 좀 늘려달라. 실현 기간을 45일에 늘려달라. 대충 외화 운용과 기업의 자금 조달과 그다음에 기간상 매칭 현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에서 한 5년 투자한다 하면 5년 투자 기간에 이렇게 사실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문제 이걸 좀 꼭 좀 관철시켜야 되고 투자 방법도 현금 이외에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보증이라든가 출자라든가 대출 같은 이런 걸 꼭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세 협상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환율 협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외 협상은 우리의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익을 증대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